악마의 제국을 무너뜨려야 된다. 아무도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사악한 뱀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악한 뱀을 죽이는데 몸통을 먼저 때릴 것이냐 머리를 때릴 것이냐 하는데 머리를 쳐야 된다. 그 머리가 미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에서 현대중동과 이스라엘 정치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성희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머리머리해도 걸프 전쟁이죠. 그렇죠. 걸프 전쟁 90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침략을 막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벌어진 91년 전쟁 제1차 걸프전. 네. 그때 미국이 사용했던 무기들 지금 생각할 때는 뭐 그다지 훌륭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당시에는 대단히 혁신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그 관련해서 좀 읽어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 91년 전쟁에 놀라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미국의 재발견. 미국의 재발견. 근데 사실은요, 저는 무기보다도 91년이 다 TV로 중계했잖아요. 아, 그렇죠. CNN. CNN이 그 당시에 완전히 뭐 나라들은 미사일을 밑에서 다 찍어내면서 실시간으로. 그렇죠. 지금은 게임으로 많이 보던 건데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죠. 전쟁을 중계한다. 아,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기 중에 가장 이제 뭐 정밀 유도탄. 정밀 무기가 가장 저는 91년 전쟁에서 가장 미국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군사 강국 미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무기 중에 하나가 정밀 무기였다. 특히 GPS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무기. 그 다음에 공군력. 그 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인가요? 낮게 날면서 어떤 표적물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91년 전쟁에서 본인들도 사실 놀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미국이 원래 군사 강국이었지만 진짜 이라크 혁명 수비대를 이렇게 무참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무력화시킬 줄은 본인들도 몰랐다. 그리고 전 세계도 사실 놀랐다. 미국이 군사 강국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91년 걸프전을 통해서 상상을 했었지만 그걸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그게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라는 게 증명된 전쟁이 91년 전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대사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실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91년 12월 달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걸프전 바로 있던 해 연말에 이제 소련이 완전히 붕괴가 되니까 냉전 시대의 소련과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축적해 놓은 무기나 이런 능력이 어마어마했죠. 그거를 한 방에 지금 쓸 수 있었던 시점이 91년 걸프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미국에서 나온 말이 있죠. 우리 미국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에도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뭐 서스럼없이 했었고, 그 말을 들었던 나라들도 속된 말로 그래 네 팔뚝 굵어요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이라면 두 개가 뭐야, 세 개도 이길 수 있다 할 정도로 미국의 압도적인 능력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모든 걸 다 보여줬던 거고, 지금은 제가 그 보고서를 좀 읽어봤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이 냉전 시대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가 아마 미국의 군사력의 정점이었을 겁니다. 정점이었다. 네. 걸프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인데 이걸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미국은 걸프전이라고 그러냐? 사실은 앞에 페르시아 걸프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페르시아만 전쟁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걸프라는 게 지금 말하는 게 페르시아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랍 쪽에 할 때 아랍만, 이란에 가서는 페르시아만 하는 그래서 아랍 페르시아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빼버리고 그냥 걸프를 G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고유명사화 시킨 게 이 제1차 걸프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제1차 걸프 전쟁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1990년에 사담 후세인이 이웃나라인 쿠웨이트를 공격을 해서 쿠웨이트를 점령합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국제사회를 모아서 미국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항한 전쟁이 1991년 제1차 걸프전이에요. 이유는 뭐냐? 침략한 국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죠, 쿠웨이트를. 그런데 왜 도와주러 갔을까요? 석유 때문에. 쿠웨이트의 석유 자원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중동의 석유 안보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유엔의 의견을 한 거죠. 그냥 미국 주도로 뭐 다국적군을 만든 게 아니라 유엔 총회도 거치고 유엔 안보리도 아마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결국은 한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국가를 만약
그 좌시하고 그냥 모른 척 한다면 국제사회의 질서는 지금까지 유엔이 추구해왔던 평화, 그 다음에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합법적으로 침략할 수 없다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동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하도록 놔뒀으면 그럼 다른 국가들도 야 사담도 저렇게 주위 국가 침략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없네? 다른 국가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국제사회, 그다음에 유엔에서는 이거는 그냥 좌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즉 사담 후세인에 대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담을 어떻게 보면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인 것이죠. 예, 근데 사실은 맞죠. 한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그렇게 도덕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는 거는 이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이죠. 저희가 최근에 쿠웨이트를 다녀왔어요. 쿠웨이트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그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충격적이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 군인들이 다시 이라크로 돌아갔을 때요. 후퇴를 하는데 유전을 다 불태웠어요. 그게 무려 한 1년 정도를 탔대죠. 예, 1년 이상. 예, 그거를 불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진하고 영상을 봤는데 전쟁이 그냥 뭐 사담이 들어가고 미국이 가서 막았으니까 빨리 잘 끝났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삐친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미친 영향, 그 다음에 피해, 그 다음에 환경 피해, 이것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피해가 컸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그거를 사실은 이제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냥 보통 작은 스크린으로 봤을 때는 가늠이 안 되는데 박물관에서 생생하게 보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참혹했어요. 그거는. 네. 자, 이제 그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큰 실수가 하나 있죠. 1991년에 사담의 쿠웨이트 침공을 물리치고 사담을 목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아랍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사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계속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미국은 고민을 했어요. 미국은 어떤 생각하냐면 사담 후세인을 끌어내리면 이라크가 이란의 영향력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했는데 승자 없는 전쟁이 됐고요. 양쪽의 피해가 어마어마했고요. 그런데 이라크라는 나라에는 국민의 60%가 이란과 같은 시아파거든요. 근데 이 시아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하면 이란이 쉽게 이라크 쪽에 영향력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주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다. 지금 이란은 그럴 능력 없다. 전쟁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태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게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청했던 것은 사담 후세인 같이 좀 광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국제사회 말을 듣는 사람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지만이 이라크가 좀 안정이 되고 주변 지역이 안정이 될 텐데 그거를 미국이 못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패착이고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2003년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 속에서 미국의 큰 실책이었죠. 사담을 제거하려고 했으면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자신이 없어서 비행 금지 구역만 노플라이 존만 만들고 비행 금지 구역만 설정하고 나왔죠. 근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사실 돈 많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 뜨는 거 다 감시해야 되니까. 미국의 실책이라고들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의 입장. 요거 재밌거든요. 그때 아라파트 의장, 야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피에로 의장이죠. 그 다음에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정세 판단을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누구 편을 들었겠습니까? 미국 편을 들든지 쿠웨이트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담 후세인 편을 들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피에로 의장은 아라파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담 후세인이 이때 전쟁 중에 어디로 스커드 미사일을 날립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스커드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럼 갑자기 사담 후세인이 텔아비브로 왜 스커드 미사일을 날립니까? 내가 팔레스타인 민족의 해방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네가 팔레스타인 억압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스커드 미사일 쏘지 않겠다. 일종의 연계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겠다까지 했을 겁니다. 아마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 그 정도로 사담 후세인이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당연히 야사 아라파트는 사담 후세인 형님 잘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줄을 섰던 거고, 후세인 국왕도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 그 다음에 아라파트와 같은 의견을 보이려고 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줄을 잘못 서서 후세인 편을 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눈에 완전히 나죠. 외교 실패죠. 네. 팔레스타인이 사담 후세인 편을 들면서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지 아십니까? 중동 지역에 나가 있던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다 쫓겨납니다. 특히 걸프 지역에. 우리가 니네 여기 와서 힘들다. 같은 형제, 같은 무슬림, 이스라엘에 탄압받는 니네들을 먹고 살게 해주려고 일자리 주고 다 니네 잘 챙겨줬는데 니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담 후세인 편을 들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중동 지역에 나와 있던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다 돌아갔고요. 요르단도 미국의 눈에 나서 91년부터 평화협정이 시작돼요. 마드리드 협정. 여기에서 전부 다 미국 편에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91년 마드리드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페로의 아라파트 의장도 줄 잘못 섰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 거 미국 들어줘야 됐고요. 후세인 국왕도 이번에는 정말 잘 보여가지고 점수 따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드리드 협상에 들어갔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리아도 후세인 편 들다가 줄 잘못 섰다. 그러면서 사실 오슬로 협정을 만들어내는 마드리드 협정이 성공할 수 있던 것이 91년 전쟁에서 줄 잘못 썼던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 효과가 컸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은 사실 진심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우호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우호 세력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스라엘을 때리면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을 들 거라 생각하고 아랍의 대의를 높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얕은 수에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외교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당시에 그 사담 후세인을 물리쳤을 때 구성했던 국제연합군은 그냥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병은 보내지 않지만 우리도 그 군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전투병을 보낸 나라가 있는가 하면 뭐 간호부대를 보낸가 하고 여러 이런 식으로 그 싸움에 필요한 병력들이나 인원들을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고, 이 참가한 국가들이 무려 34개국입니다. 34개 다국적군이 했고요. 우리도 보냈어요. 우리도 비전투 병력을 보냈어요. 병참이나 뭐 간호부대, 간호부대를 보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말 그대로 한 주권 국가가 억울하게 침략당한 거를 무찌르는 대응 명분이 가지고 있는 전쟁이었는데, 거기에서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이 큰 실수를 한 거죠. 79년에 결국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했었고, 이 소련의 아프간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프간에 있던 무슬림 아프간 주민들이 소련의 무장 투쟁, 무장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무자히딘입니다. 그러면 그 무자히딘을 도와줬던 단체가 누구냐면 오사마 빈라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사마 빈라덴이 실제로 무자히딘을 만들었다고 공고히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결국 소련이 중앙아시아, 즉 아프가니스탄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크나큰 손실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그럼 누구를 지원합니까? 당연히 오사마 빈라덴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데올로기 싸움에는 이슬람 원리주의도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원리주의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더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더 위협적인 것은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그 당시에 봤기 때문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오사마 빈라덴을 미국이 지원을 했었고 무자히드를 미국이 지원을 했었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이 오사마 빈라덴은 총뿌리를 이제 어디로 돌립니까? 미국으로 돌리죠. 왜? 미국이 91년에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무찌르기 위해서 들어갔고, 거기에 또 미군이 어느 정도 주둔하게 되고, 그렇다면 오사마 빈라덴이 봤을 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거나 미국이 지금 이라크에 군을 두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식민주의 세력이 지금 쿠웨이트에, 그 다음에 이라크에 남아있는 것. 그럼 이런 미군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총뿌리를 다시 소련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국에게 총뿌리를 향하면서
결국 빈라덴과 미국 간의 밀월 관계는 여기서 깨지고 결국 오사마 빈라덴이 미국에 대한 무장 투쟁을 이어가게 되고 이것이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 결국 오사마 빈라덴이 결국 미국 본토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79년부터 그 다음에 91년 걸프전으로 이어지면서 생긴 사건이다. 네, 이 걸프전이 사실은 이제 오사마 빈라덴한테는 충격이 컸는데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해서 거기에 대해 그냥 침공만 한 게 아니라 사우디까지도 넘봤어요. 사우디는 놀란 거죠. 그랬었을 때 이제 그 사우디가 미국한테 요청도 하기도 하면서 이제 다국적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오사마 빈라덴이 사우디 정부에 갑니다. 가가지고 왜 미군을 불러들이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할 테니까 미군 부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전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거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오사마 빈라덴은.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도 얘네들도 정리를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타락한 정권이죠. 예, 타락한 정권으로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담 후세인의 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궁극적으로 10년 후에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의 제국을 무너뜨려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악마의 제국과 손잡고 있는 이 타락한 이 사우디 이러한 정권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타락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얘네들이 기대고 있는 악마, 미국이라는 거대한 악마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죠. 공격을 한 거죠. 원거리 적부터, 즉 미국이라는 원거리 적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근거리 적. 즉 타락한 아랍 정권도 나중에 우리가 손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사악한 뱀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악한 뱀을 죽이는데 몸통을 먼저 때릴 것이냐 머리를 때릴 것이냐 하는데 오사마 빈라덴은 머리를 쳐야 된다. 그 머리가 미국입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통은 자연스럽게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죽으면 미국을 추종하고 따르는 타락한 무슬림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본 거죠.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확실히 전 세계에 알리는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였죠. 알카에다가 있긴 했었지만 이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렇게 국제적인 그리고 아주 유능한 조직인지를 몰랐었는데 미국 본토 공격 이후에 알리게 되는 그런 홍보 효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 사회는 충격이 빠졌죠. 설마 본토를 공격해서 그것도 항공기를 이용해서 건물을 들이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을 할 것은 아무도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이러한 조직들을 새롭게 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고요. 알카에다를 무너뜨리기 위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일종의 테러와의 전쟁? 이게 꼭 미국인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하고 그 비슷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격앙이죠. 예, 격앙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격앙된 상태죠. 그럼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지도자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야 이게 지금 복수를 해야 되는데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틈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원점 타격을 해야죠. 여기 얘네들이 있는 곳 그리고 어디서 출발했고 얘네들의 근거지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 그 근거지가 이제 어디로 파악했냐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아프간에서 오사마 빈라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사마 빈라덴과 탈레반은 공생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탈레반 조직과 아프가니스탄을 96년부터 장악하고 있던 탈레반과 오사마 빈라덴이 가깝기는 하지만 같은 조직은 아닙니다. 근데 오사마 빈라덴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조직이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는 조직인데 탈레반이 있는 곳에서 좀 이렇게 머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탈레반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탈레반이 가장 싫어하고 없애고 싶어했던 아흐마드 샤 마수드라는 반탈레반 인물을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조직이 기자로 위장해서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 가면서 죽이거든요. 그게 9월 9일입니다. 그걸로 탈레반의 묵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틀 후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꾸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탈레반한테 잘 보여서 여기에 좀 계속 있기 위해서 그거를 사건을 만들었다고 보고. 마소우드를 암살했단 말이죠. 그렇죠. 마소우드를 죽였습니다. 알카에다가. 예, 네. 알카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사마 빈라든이 거기 있다는 걸 확인했고 잡으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그랬으면 제일 먼저는 내놔라, 인도해라. 그러니까 탈레반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한테 있지 않다. 계속 시치미를 뗐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희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내놨죠. 그래서 이제 오사마 빈라든을 잡으러 들어가는데 못 잡았습니다. 잡을 수 있었어요. 잡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놓칩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라든은 다른 데로 이제 그때 파키스탄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권을 못 올린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오사마 빈라든을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은 거고. 근데 이제 탈레반은 무력화가 됐고 그러면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 주둔하게 된 거죠, 미국이. 어쨌든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고, 그럼 아프가니스탄을 계속해서 탈레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막았어야 됐고, 아프간이 민주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아프간이 재건되기를 바랬고, 어떤 미국의 꿈이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기를 상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사실상 실현 가능한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을 계속 바라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본전 생각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우리가 여기서 막 떠나면 아프간은 또다시 과거처럼 탈레반이나 아니면 다른 이슬람 조직이 와서 그냥 흐지부지 옛날과 똑같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건 뭐지? 우리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안 된다. 우리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되고 여기서 계속 남아서 아프간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적이고 서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랬으나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처음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돈이 좀 잃으면 그래도 좀 버텨보자, 괜찮아지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나오는 거죠. 물타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네,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오바마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바마 군대를 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렇게 밑빠진 덕에 물 붓기를 계속 하는가. 그런데 왜 못 나올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오려고 그러기만 하면 군사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1년만 더 달라, 더 나아진다. 그러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군산복합제의 영향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나름 순진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을 민주주의의 표본의 국가로 만들어 보겠다 했다고 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지리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리산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리산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 문화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 말투도 그렇고. 근데 지리산이 2,000m가 안 됩니다. 근데요, 아프가니스탄은 국가 중간으로 7,000m가 되는 힌두쿠시 산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할 말 다 한 거죠. 그 높은 산이면 골이 얼마나 깊고요. 옆에 마을에서 옆에 마을 가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거기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미국이 성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미션이죠. 예.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과거는 20세기 원유가 터지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필요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우디라는 국가와 함께 네가 미국에 안정적인 원유를 공급해 준다면 우리가 너의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우디와 미국은 상당한 이제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고, 뭐 중간에 오일 보이콧이라는 1973년 전쟁 중에는 좀 뭐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중동 지역에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는 없으나 원유가 계속 솟아나고 있었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원유가 필요한 국가들은 어떻게 중동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계 경제 1위라는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유가 필요했었고, 그러나 이제 셰일 가스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필요했었죠. 그러면서 중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스라엘이었죠. 그 다음에 이란은 1979년 이란도 가장 중요한 미국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미국이 함께 가는 국가였고, 그러나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이란은 이제 빠지게 되고 남은 유일한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그 전략을 보면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을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유럽을 보호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중동이죠. 세 번째가 이스라엘 안정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디 있습니까?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석유하고 이스라엘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고 그러면 사실 석유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거를 2007년에 미국의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웨슬리 클락이라는 사성 장군 그 예비역 장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아프리카에 개입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석유가 있기 때문에 중동에 계속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하는 것은 석유가 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스와 석유가 난 것은 최근 일이거든요. 지중해 그 대륙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지하는 이유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어찌 보면 수수께끼예요. 심지어는 동맹국도 아니에요. 동맹국도 아니에요. 공식적인 동맹이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동맹국이죠. 이스라엘과 미국은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국, 이거 꼭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이 공식적인 동맹국은 나토 32개 국가고요. 그 다음에 비나토 19개국이 동맹국이에요. 그게 한국과 일본이 들어갑니다. 거기. 이스라엘 없어요. 그걸 굳이 물어보신다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너를 구해주지 못했던 것 600만이 희생당했을 때 미국이 들어가서 미국이 조금 더 2차 세계대전 빨리 들어갔더라면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군이 유대인 학살을 막으려고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역사적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정계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중동 지역에서 뭐니뭐니 해도 동맹국을 그 다음에 안보와 무기 차원에서 미국이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국가는 사우디도 좋지만 다른 국가도 좋지만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냐. 이스라엘만큼 무기와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중요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미국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이스라엘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본인의 국가의 이익이 없으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겠죠.